자, 대한민국 1등 대출 레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또 영상 촬영을 하게 됐어요. 벌써 1년? 오, 벌써 1년. 와. 근데 네. 그동안에 또 부동산 시장도 막 굉장히 들쑥날쑥했었고 대출 상황도 막 온탕냉탕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새 대출 될까요? 나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아요. 2024년 마무리 그리고 내년 대출 상황 한번 점검을 봐주세요. 네. 첫 번째가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해요. 오. 왜냐하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아요. 정부는 아무것도 규제를 안 해. 네, 그냥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출을 이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했을 때 너무 아시잖아요. 맞아.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를 맞아. 다 정부에서 정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안 되는 없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네. 어려운 거지? 그렇죠. 애매한 것 같아. 근데 은행에 가면 다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규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안 되는 건 맞아. 너무 당연했고 1주택자는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1주택자는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1주택자여도 은행에 따라서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진짜 완전 룰이었구나.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하나은행 가면 되는데 신한은행 가면 안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좀 이상한 현상이.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는데요? 이런 얘기를 막 너무 자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맞아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선생님 안 된대요. 그래서 그죠. 누가요? 그러니까 은행 갔더니 안 된대요. 설마요? 그 은행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근데 고객이 그걸 알겠냐고요. 그쵸? 네. 어떻게 그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도 이제 네.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예상 문제가 딱 있어서 그것만 하면 됐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상 문제 밖의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근데 네. 그게 막상 내 문제가 되고 그쵸. 나 무주택자인데 대출이 왜 예상만큼 안 나오지? 왜 이게 안 나오지? 전세자금, 퇴거자금 나와야 된다고 알고 그쵸. 있는데 안 나오지? 맞아요. 어. 근데 더 문제는 그 문제가 자꾸 바뀌어. 이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개정이. 그러니까 답안이 자꾸 바뀌니까 더 어려울 수 있을 그러면 것 어제는 같아요. 답이었는데 오늘은 답이 아니고 그렇죠. 어제는 A가 답이었는데 오늘은 B가 답이고 맞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실 대출 받을 분들은 거의 11월, 12월은 대출을 거의 신청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알아본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받을 생각이 없었어. 예를 들면 세입자를 내보낼 생각이 없고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필요하다. 그럴 수 있지. 이런 분들 갑자기 문제가 생긴 분들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출을 하시는 분들 같은 어떤 분이 하시냐면 갑자기 또 금매가 나왔네. 잡아야 돼. 그렇죠. 네. 근데 잔금일이 12월이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금매를 내놨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팔아야 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올해 집을 많이 사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좀 올라가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좀 아깝잖아.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더 그러니까 기다리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집을 먼저 사고 그리고 내 집은 좀 나중에 팔려고 했던 거죠. 잠깐 잡아놓고. 그렇죠. 이때 또 사는 게 또 막 올랄까 막 그러니까 먼저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집이 안 팔리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근데 팔아야 되는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나온 금매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집은 사실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내 집 마련이 꿈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디딤돌 대출까지도 막 손댄다 만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집을 어떻게 마련해요? 이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그 기금 대출, 그러니까 정책 자금 대출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디딤돌 대출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부에서 그 대출을 막는다. 그런 뉴스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못하겠어요. 밤에 잠을 못 잤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럴 생각이었겠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고 싶었던 건가요? 그렇죠. 오. 왜냐하면 정책자금 대출이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생각보다 좀 많이 판매가 돼가지고 네,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엄청 판매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뭐 대출을 줄인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오히려 대출을 장려하는 게 아니냐 그런 문매를 좀 맞았어요. 약간 언밸런스가 나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 이제 정부에서도 디딤돌 대출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의견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한번 툭 던졌는데 이제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그 없었던 걸로 할게요. 뭐 아, 요새 분위기. 조금 재밌어. 막 네. 뭐가 나 이거 할까봐 그러면 다들 싫어 그러면 미안해 없던 걸로 할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 네. 이런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정부에서 아예 정책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은행한테 자율적으로 말이 좋아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냥 알아서 줄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은행에서는 알아서 줄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줄이는 게 이게 웬만해서는 줄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확 줄이려고 뭐 거의 안 되는 그런 제도들을 자꾸 이제 은행이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금리예요. 대출 금리. 아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내린 거 아시죠? 네. 미국도 그러면- 내리는데.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또 내릴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 내릴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의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안 해준다 그러니까 올려서라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럼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잖아. 네, 그게. 맞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렸는데도 오잖아요. 오. 그럼 다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려. 누가 무슨 금리 올리기 경쟁하듯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정말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딱히 규제는 하지 않지만 은행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들을 조금 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대출 중요한 제한 것만. 상황이 이제 제일 첫 번째. MCI, MCG를 사용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은행이. 그러면 대부분? 네,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전 은행이죠. SC제일은행을 제외하고는 전 은행이 MCG, MCI를 중단을 했으니까. 그럼 다 방패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MCI, MCG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이 MCI, MCG가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MCI를 못 쓰면 방공제 금액이 5,500만 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대출 한도가 예를 들어 내 대출 한도가 원래 3억짜리 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3, 7이 21, 2억 1천이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5,500만 원이 훅 빠지는 거죠. 어떡해. 그러면 자금 계획이 틀어지니까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되는 은행이 있고 또 안 되는 은행이 있으니까 되는 은행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 그 해당 은행이 또 다른 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SC제일은행은 뭐 이런 부분이 또 안 돼. 뭐 하나은행은 또 이런 게 안 돼.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교집합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맞춰줄 은행에 갔더니 저희 이제 총량 규제로 인해서 나갈 돈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그 얘기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 이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대출 기간이 30년으로 줄었어요. 40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간이 짧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DSR은 아시잖아요. 많이 네. 들어봤으니까. 네. DSR이라는 DSR도 거는 다음 영상에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DSR은 만기가 길수록 유리하거든요. 맞아요. 40년일 때 훨씬 더 유리한데 지금 만기를 30년으로 줄이게 되면 대출 금액이 줄어요. 그렇죠. 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또 한도가 낮아져. 또 줄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 8월에 만기 40년에 그 금리를 적용했었던 분이 지금 만약에 만기 30년에 지금의 금리를 적용을 하면 대출 한도가 거의 1억 정도 차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요? 네, DSR만 따진다고 하면. 일단 MCI를 못 쓰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근데 MCI를 쓸 수 있는 은행이 지금 있긴 있는 거죠? 있어요. 네. 네.
제1은행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금융권에서도 좀 가능하세요. 어, 네. 그리고 또 우리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이제 음. 매매 사업자, 단기 매매 사업자나 네. 또 신탁으로 또 많이 하시고요. 네. 이런 것들은 원래 방배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탁 같은 경우 이제 방공제 없이 다 해주면서 신탁으로 등기를 하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 말씀하신 경우는 어차피 뭐 방배기 했던 거니까 크게 달라진 거는 없죠. 그러면 네. 이제 사실 투자자도 그렇지만 네. 진짜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한테 치명적이겠어요. 한도가 안 나오면 내 집 마련 못 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계획을 조금 세우고 그리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 그 올해 그 집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잔금은 이미 다 준비를 했어요. 아. 네, 대출 심사도 받고 그래서 기표라고 해서 이제 잔금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낙찰 받으면 다음 달에 잔금해야 맞아, 한 달, 되거든요. 한 달, 네, 한 달 네. 반 걸리니까. 네. 네, 근데 아직까지 그 사업자 대출은 가능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거지. 예를 들면 경매라고 해서 다 사업자 대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 집 주택담보 마련. 대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나는 최저 금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지금까지 경매로 내 집 마련해서 저 입주할 거예요. 그 집에 살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많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싹 다 안 되는 거지, MCI가. MCI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한도를 줄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출 기간도 줄어들어야 되고. 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경매뿐만 아니라 매매 뭐 여러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약간 대출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래도 조금 주춤하다는. 예, 근데 그런. 저는 이런 타이밍이라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지금 네. 경매 낙찰가가 낮아졌어요. 이 대출 이슈가 나고 나서부터 이제 법원에 오시는 분들의 경쟁도 떨어지고 낙찰가도 낮아지고 네. 그래서 원래 한동안 서울 아파트 70%대 낙찰이 없었거든요. 어제 70%대로 낙찰 받으실 거예요. 좋네요. 어저께 연락 왔잖아. 진짜 네. 싸게 받았어요.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좋은 낙찰을 음. 받으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기억나시죠? 그 둔촌주공 분양했을 때 올림픽파크 포레온 중도금 대출이 되냐 안 되냐 그때 9억인데 그래서 12억으로 상향하고 그리고 잔금 대출도 되냐 안 되냐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근데 지금 결국 다 되잖아. 지금 얼마로 올랐어요? 그때 포기한 사람이 있었어. 많았어요. 어떡하면 좋아. 네, 그리고 그때 분양 신청하신 분들 많이 당첨되셨어요. 맞아요. 아니 네. 왜냐면 너무 안 좋은 이슈가 많았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쟁률이 확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누가 하냐 막 이런 소리까지 했었다니까. 맞아요. 근데 둔촌주공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하신 분들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잖아요. 경매도 지금 받아놓으면 나중에 웃을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 항상 그랬거든요. 네. 작년 23년도 겨울 되게 안 좋았어요. 겨울에 항상 안 그래서 되게 좋은 낙찰이 많았어. 아. 근데 그때도 아마 레오님한테 대출 받았을 거예요. 우리 멤버 중에 작년 이맘때도 아니다.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 초에 낙찰을 받았어. 올 초만 해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4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지금 얼만데요? 지금 7억.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4억 5천에 낙찰 받았을 때도 싸게 사기는 했어요. 네. 한 5억 정도 하는 물건, 5억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7억이에요. 어머, 너무 성공하셨다. 그쵸? 네. 근데 그때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막 오르는 타이밍에는 많은 분들이 달려들어서 그쵸. 높은 낙찰가를 받을 수 그쵸. 없고. 낙찰도 더 고가 낙찰되고. 그쵸. 할 근데 텐데. 지금 겨울은 이런 대출 이슈가 저는 사실 입찰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대출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지레 겁먹어서. 그쵸. 네, 입찰을 안 하실 필요는 없죠. 안 되는 건 네. 아니고 조금 까다롭고 조금 더 많이 물어봐야 되고 조금 더 많이 거절 당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대출이
가능하고. 되긴 된다. 그럼요. 금리 조금 높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전 은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찾아서 하면 또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 지금 뭐 말씀하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아직?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어요. 오히려 기회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네. 아까 뭐 MCI니 DSR이니 이런 얘기 또 막 했잖아요. 우리 멤버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거 조금 정리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레오님 이제 대출의 기본은 좀 알아야 되는데 네. 가끔 저 소득이 이 정도 되는데 뭐 몇 프로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LTV, DTI, DSR 그리고 MCI까지 네.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네. 일단 그 대출에서는요, 용어를 좀 아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은행 가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은행 가면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럼요. 네. 은행에서는 안 돼요 라는 얘기만 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어. 네. 그래서 그냥 모르면 안 돼요. 어. 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단어 LTV라는 게 있어요. LTV는 뭐냐면 그 집값에 대한 대출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집만 보는 거야, 일단. 그치. 네. 그러니까 집 가격의 몇 프로 하는 맞아요. 게 바로 LTV죠. 네, 그래서 은행에서 이 집의 가치를 몇 프로로 봐주느냐, 그래서 그만큼의 대출을 해주는 건데, 지금 규제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죠? 서울의 4개구죠. 네, 맞아요. 강남, 송파, 서초, 용산을 네. 제외한 전국이 지금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LTV 한도라는 것은요, 이제 내가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집값에 몇 %를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야 내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비규제 지역에 내가 무주택자다. 그러면 70%가 가능하세요. 맞아요. 네, 그러면 30%는 내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규제 지역인 그 4개 구에서는 50%가 가능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자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다. 그러면 이제 집을 하나 더 사면 다주택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LTV가 비규제 지역은 60%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은 처분을 하시는 분들은 50%. 기존 집을 내가 팔 거야 하시면 50% 2년 안에 팔면 돼요. 그리고 나 안 팔 거야. 나는 그냥 다주택자의 길을 갈 거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도 30%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이제 대출 네. 나오는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금액도 기준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LTV의 기준 금액이 뭐 시세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명확하게는 KB가죠. 그렇죠. 네. 네, KB 시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매매가가 훨씬 높은데요. 아니면 낙찰가가 더 높은데요. 맞아요. 왜 이러면 낙찰가로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세가 2억짜리인데 내가 고가 낙찰해서 12억에 낙찰받았다고 10억 대출해주면 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항상 기준이라는 그런 시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KB 부동산에 들어가면 나오는 KB 시세이고요. KB 시세는 상한가, 그다음에 상위 평균가, 일반 평균가, 하위 평균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일반 평균가예요. 그리고 1층인 경우에 대부분의 은행이 하위 평균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1층이어도 하위 평균가를 보지 않고 일반 평균가를 보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 선택을 할 때 조금 다양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경매에서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KB가의 80% 그리고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KB 시세의 70% 그리고 낙찰가의 뭐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하는 은행도 있고 또 어떤 은행은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에서 뭐 낮은 거, 뭐 어떤 은행은 뭐 둘 중에
높은 거에서 몇 프로 뭐 이렇게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 내가 낙찰을 받고 최대 한도를 원하시면 최대 한도가 나오는 은행으로 맞아요. 진행을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낙찰가의 80%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감정가나 KB가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은행은 90%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감정가 이상 써야 될 때도 많아요. 시장이 막 오름세일 때 그쵸. 그러면은 감정가보다 지금 시세가 더 싼 거야. 6개월 전에 감정했을 때 5억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막 7억 하면은 5억 이상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대출 한도가 많이 낮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KB가 이제 KB 시세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사 감정이 5억이어도 KB가 좀 높으면 KB로 시세로 인정을 해주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빌라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감정가가 낮은 경우에는 빌라는 한도가 많이 나올 수가 없죠. 빌라는 감정가 이상 쓰면 안 되지. 많이 싸게 사야지. 지금은요, 빌라 50%대도 가능해요. 진짜요? 네. 어디 저 지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울 빌라. 진짜요? 네, 감정가가 워낙 높아서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들이 대부분 한 60%, 70%대인데 어떤 물건은 감정가 대비해서 50%대도 나와요. 아니, 감정가가 높으면 대출 한도는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을 한 개로 둔 게 LTV고요. 그렇죠. 여기에 또 소득 문제가 또 많이 들어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자, 소득에 대해서 또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LTV는 쉽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득에 따라서는 DSR이라는 게 있고요. DTI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좀 오래됐잖아요. 네.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경험치가 좀 많은데 예전에는 DTI만 많이 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DSR DSR 은 나온 지가 10년도 안 됐어요. 안 사실. 됐죠. 네, 그런데 사실은 원래도 DSR이라는 게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DSR이 300%, 지금 몇 프로? 지금 40%. 지금 40 그리고 네. 이금융권 50. 50. 네, 그러면 예전에 300%일 때 지금 하고 지금 40%면 거의 10분의 1이 줄은 거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점점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DSR이 40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참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우리 들어요. 인간은 참 적응의 동물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DTI만 신경 쓰면 됐어요. 근데 이제 DTI라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모든 대출은 그 이자만 계산을 하는 게 DTI고요. 네. DSR은 모든 대출, 뭐 예를 들면 신용대출 사실 이자만 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원금을 막 넣어가지고 계산을. 원금을 기간별로 그렇죠. 쪼간다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다 반영을 하는 게 DSR이거든요. 그러니까 DSR이 훨씬 어렵죠. 이게 짧은 기간에 이거를 쪼개면은 매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원금이 커져요. 커지니까 네. 결국 내가 추가로 대출을 낼 수 있는 한도가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그 DSR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신용대출이에요. 그렇죠. 네. 신용대출 당장 갚을 수도 없는데. 네. 근데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신용대출을 갚아야지만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네. DSR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DSR 같은 경우에 40%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월급에 40% 이상을 원리금 포함해서 은행에다가 주면 안 된다. 나머지는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까지만 은행에다가 이제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60은 본인 생활에 써라. 뭐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정해준 거죠. 그래서 DSR은 40%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계산 모르겠어요. 막 이러시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내 소득의 몇 배가 나와요. 내 소득의 몇 배가 그쵸? 나와요. 네. 이 DSR이라는 건 소득 대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 소득의 이제 금리에 따라 좀 영향을 받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안전. 그래서 한 지금 금리로 따진다고 하면 7배 전후? 연봉이 3천이다. 3천이다. 그러면 7배면 2억 1천이겠죠. 2억 1천 나온다. 그럼 네.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을 다 합쳐서
그렇죠. 이거는 어. 이제 대출이 없다는 기준 하에 나오는 기준에서요. 거고요. 만약에 내 신용대출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한도가 줄겠죠.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2억 천이 나의 대출이니까 뭐 신용대출 그만큼 빼나요? 아니에요. 신용대출도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앱으로 부동산 계산기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한번 돌려보시면 대략 나올 건데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 제가 블로그에 자세히 써놨어요. 레오님 블로그를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계산기 네이버에서 PC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게 네.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요. 해보세요. 본인 연봉 넣고 내가 원하는 대출금 넣고 그렇게 해서 뭐 기간이랑 이렇게 세팅해서 다 넣으시면 내가 뭐 DSR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40%가 넘는다. 예를 들어 45%다. 이러면 이금융권에서는 괜찮겠죠. 이금융권은 DSR 50%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대출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해당 은행 가서 그 금융학에서 네. 발급 받아서 넣어보면 더 넣어봐야 확실하겠죠. 돼요. 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애매하게 잘 모르는 대출들. 왜냐면 금방 까먹어요. 네. 그리고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잔금이 알림이 오지 않으면 또 체크할 수도 없고 그렇죠. 내가 몇 년을 갚았는지도 모르겠고 아, 그리고 또 내가 대출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업자 대출은 DSR을 보지도 않고 나의 사업자 대출은 DSR에 포함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물어보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요? DSR 포함되는지 아. 될 뻔했었잖아요. 이게요. 이게 참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애매해요. 네, 전세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안 보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전세 대출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전세 대출 있는 상태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나의 전세 대출에 그 이자가 따라와요. 아, 정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DSR 계산할 때 복잡한 것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전세 대출은 네. DSR 안 본다. 이런 네, 얘기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를 낼 때 안 보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내가 그 대출을 낼 때, 받을 때 안 본다는 거고요. 근데 그 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대출을 받을 거야. 그때는 다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네. 내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로 살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네. 이제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거를 없앨 건데도 이게 대출할 때 한도가 당일날 없애면 빼줍니다. 내가 당일날 없애면? 내가 전세 대출을 끄고 이제 끈다고 하죠. 이제 네. 11월 1일 날 내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갈 거예요. 근데 11월 1일까지 전세 대출을 상환할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 그 집에서 나와서 보증금 받아서 상환하고 내 집 마련해서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이제 사라질 거다라고 DSR 계산해서 다 빼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날짜가 안 맞으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그 날짜가 하루라도 안 맞으면 안 돼요. 내가 전세 대출 11월 2일 날 정리할 거다. 이러면 하루가 나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 맞추는 것도 사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뭐 경매 같은 경우에 사업자 대출로 네.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대출을 좀 어려워하세요.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한계가 너무 딱딱딱 있으니까, 네, 이제 우리 단기 매도 하시려는 분들, 또 기존의 신용대출도 있으신 분들도 많죠. 계세요. 맞아요. 그걸로 계약금 하시는 계약금이 아니지 입찰 보증금, 네. 입찰 보증금. 신용대출 입찰 보증금 제가 딱 그랬죠. 네,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가지고 네. 뭐 넣다가 떨어지면 다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입찰했다가 뭐 폐찰하면 다시 보증금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대출이 얼마인지 내 DSR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경매 대출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그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낙찰받은 분들한테 조언해 주시잖아요. 네. 네. 그분한테 맞는 방식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제일 저렴하고 비용이 그쵸. 제일 덜 들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더할 나위 대출이 없어요. 제일 좋죠. 네, 제일 맞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단기 매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업자 대출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는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쭤보거든요. 이 물건을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라는 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뭐 전세 줄지 월세 줄지 제가 입주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안 돼요. 한 가지를 말해야 돼. 말을 하면 뭐 어떤 은행을 가겠다는 건가라는 그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보고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소득하고 부채도 좀 명확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월 300 이런 것도 좋지만 연환산에서 뭐 알려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이 사실 제일 소득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내가 소득금액 증명원이 얼마였나 그런 거 정도는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막연하게밖에 답변을 못 받아요. 우리 뭐 세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저 세금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밖에 답을 못 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저 대출 얼마 나와요? 그럼 글쎄요, 많이 나오겠네요. 이런 답 듣고 싶은 거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소득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이제 좀 어렵다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특히 소득이 없으시니까 증빙이 소득이 뭐 없진 않지만 증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득이 증빙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출 네. 받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또 소득 안 잡히는 자영업자 대출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그 얘기 좀 나눠주세요. 네. 소득이 없는 분, 아예 없는 분, 내 일을 안 해. 이런 분들도 있고, 소득이 있긴 있는데, 뭐 얼마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자영업자들, 1인 기업들 많잖아요. 네. 신고를 조금 덜 하거나 아니, 안 그분들은 해도 되는 신고도 있고. 경비를 처리를 하니까 사실 매출을 또 내 소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매출하고 소득하고 완전히 차이가 그렇죠. 나거든요. 좀 얼마 버세요? 이러면 저 1억 벌어요. 이때 나중에 소득 금액 보면 경비 다 빼고. 2천밖에 안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네, 어. 말을 하시면 네, 맞아요. 네. 높으시네요. 뭐 이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처음 대출받는 분들은 그 소득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빙 자료가 필요하신 거예요. 소득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니라 인증받는 그런 자료. 그쵸. 그게 뭐가 있냐면 그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 네. 회사에서 발급해 주거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 분들은 그냥 그거 내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뭐 세금은 좀 많이 내시더라도 대출은 많이 나오는 게 정확한 원천징수 영수증의 금액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세금 다 떼고 남는 음. 금액이 원천징수 영수증이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내가 받는 세후 금액이 내 소득이라고 딱 인식이 되어 있는데, 직장인들은 그 어. 연봉이 세전 금액. 직장인들은 세전 금액. 네, 원천징수 영수증은 세전 금액을 인정을 해줍니다. 직장인들은 네. 세전 금액을 다 인정을 그렇죠. 해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오겠네요. 많이 나오죠. 세금 떼기 전이니까. 그렇죠. 연봉 1억이야. 이러면 그분들 사실 세금이 되게 높거든요. 실수령은 1억보다 좀 적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세금 많이 떼고 나서 한 6천 막 이렇게 맞아요.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 그런데 뭐 6, 7천 뭐 이렇게 받겠지만 그래도 대출은 이제 1억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죠. 대출 받을 때는. 근데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죠. 왜냐하면 경비 다 빼고 실제 내 소득으로 인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1억이어도 뭐 2천, 3천밖에 소득으로 안 잡히세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매출이 1억이면은 내가 비용으로 쓰는 돈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업소득 증명원을 발급받아보면 얼마 안 돼요. 네. 이게 소득이 2천밖에 안 되니까 DSR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현금으로는 굉장히 좋아. 그런데 DSR이 안 나와. 그러면 이 2천으로 꼭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 안 대신에 된다. 할 수 있는 다른 그게 방법을 뭐냐면 알려주세요. 이제 만약에 소득이 2천이에요. 네. 2천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아예 없거나 음. 말씀하신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아예 없거나 부부 합산해서 2,400이 안 되는 분들은 어. 대체 소득을 쓸 수 있어요. 대체 어허. 소득. 그게 뭐냐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 네. 사용해. 네, 그래서 주부들 같은 경우 신용카드를 내가 많이 썼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내가 갚는다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그럼 얼마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2,573만 원 정도 사용을 하면 큰 금액이죠. 1년에 2,500만 원 쓰려면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쓰셔야 되잖아요. 다 쓰지 않나요? 생활비가 요새 생활비가 그런가요? 장난이 아닌데. 아니, 뭐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쓰는데 이제 대학생 이런 분들이 대학생은 좀 어렵더라고요. 세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체크카드 뭐 몇십만 원밖에 안 쓰시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카드도 된대요 뭐 이러고 봤더니 뭐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미리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 2,573만 원을 썼다 1년에 그럼 연봉 5천만 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5천만 원으로. 네, 연봉 5천만 원이면 제가 7배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 3억 5천까지는 대출이 가능한 거죠. 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음. 소득이 2,400 이하이신 분들만 네, 그러거나 아예 없거나. 아예 없거나 그러신 분들만 이제 이 카드 대체 사용으로 인정소득을 받으실 수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DSR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 뭐 대출이 안 나오지 않죠. 그리고 그런데 이거는 다 개인 대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런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요, 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은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득이 없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도 뭐라도 돈 될 만한 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렇죠.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소득도 없대. 그럼 돈 떼먹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맞아요. 생각 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업자 대출을 받더라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도 이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면 은행에서 이분은 경제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훨씬 좋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주부님들이 낙찰을 받는 경우가 좀 많지 않으세요? 많아요. 그렇죠. 네. 뭐 배우자분, 남편분은 직장 생활 하시고 네. 주부님이 좀 더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뭐 법원에 가서 경매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네, 그러니까 남편은 소득이 있고 아내는 소득이 없는데 네. 남편 명의로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곤란한 그렇죠. 명이 있어서 네, 맞아요. 이제 아내 명의로 음. 이제 낙찰을 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이렇게 신용카드로 내가 뭐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걸 입증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부부는 원래 한 몸으로 봐요. 그래서 네. 부동산에서는 한 몸이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는 아닌가 봐요. 실제는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에서는 한 몸이죠. 네, 그래서 그럴 때 배우자분이 소득이 좀 좋다 이러면 얼마든지 어필을 하세요. 나 배우자 뭐 남편 소득이 뭐 연봉 5천이다 6천이다 이러면 은행에서도 돈을 떼먹진 않겠구나 뭐 이런 약간의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장점이 있으면 다 이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는 게 대출 받을 때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가진 소득도 인정을 해준다. 사업자 대출에서는 사업자 인정해주고요. 대출에서는, 그리고 네. 개인 대출에서도 부부는요 원래 소득 합산이 가능해요. 네. 네, 그래서 소득을 합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원래 소득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소득이 분명한 직장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경제활동들이 다 조금씩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이걸 증빙할 방법이 없으니까 맞아요. 은행한테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리고 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감안해 줄 것인가. 이게 사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카드도 많이 물어보실 때 체크카드가 되나요? 이런 네, 질문도 됩니다. 많아요. 네, 네. 체크카드 되고요.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작년에 카드 사용액이 한 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얼마 썼는지 보시면 되는데 뭐 어떤 분은 또 뭐 상품권 쓴 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뭐 물어보는 분 있어요. 상품권 그런 것도 그 되나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뭐 현금 영수증은 안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네. 네, 안 돼요.
아, 그리고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던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카드로 소비를 한 거를 그렇죠. 하는 거지 음. 대체로 세금 대체 내고 막, 비용으로 네, 그런 건 안 돼요. 네, 그런 네. 거는 다 빠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한번 발급을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홈택스 들어간 김에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원, 신용카드 사용 내역 네, 두 개를 살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가 신용카드 그 나쁘네요.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 명세서 있잖아요. 뭐 10월 1일 날 못 썼고 뭐 스타벅스, 뭐 버거킹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아, 그게 이게 좀 모호하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몰라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카드사에 전화해서 뭐 사용 금액 알려달랬는데요. 뭐 이러면 카드사에서 막 내역서, 카드 내역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 홈택스 들어가면은 네, 나와요. 한 뭐 장으로. 신용카드 내역서가 얼마다 이렇게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에는 이런 대체 사용료들은 다 빠진 금액이군요. 그렇죠. 네. 저- 사실 그 홈택스에 들어가서 네.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네.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근데 카드 말고도 적금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거나요? 네, 적금도 가능하긴 한데 네. 그 비율이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동안에 수신액이기 때문에 1년씩 막 적금을 뭐 크게 넣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많이 해당이 네,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냥 차라리 예금은 안 되나요? 아니, 예금도 되죠. 근데 예금도 그것도 돼요? 1년간의 납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1년을 유지하고 막 예금을 통장에 그렇게 많이 있는 분 별로 없어요. 카드로 하시는 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거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에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은 자영업자일 경우에 지역보험료를 보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 세대주만 가능하세요? 세대원은 안 세대주만. 되세요? 아. 네. 그러니까 지역 세대원으로 내가 그 건강보험료를 낸다 이러시면 해당이 없고요. 네. 그 세대주이신 분이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니까 지역 건강보험료를 그분이 대표로 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금액을 보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한 달에 15만 6천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면 연봉 5천만 원으로 그 정도 다 납부하죠? 그쵸, 많이? 맞아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건강보험료가 정도. 네, 뭐- 금방 건강보험료 너무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아, 건강보험료 생각하면 또 너무 할 말이 많네요. 추가 보험료도 너무 많이 나와요. 소득이 높으시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유,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소득 없으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 사용 방법 알려드렸고요.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 카드를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사실 학생이, 그러니까 30세, 만 30세 미만이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부모랑 같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진짜 소득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40%의 소득이 있어야 부모랑 세법에서 분리가 되거든요. 이건 대출이랑 좀 별개의 이야기긴 한데 대출은 그럼요. 나오지만 중요하죠. 네. 네, 대출은 나오지만 세법으로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다. 이게 원래 세금하고 대출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헷갈려 하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출에선 되지만 세무적으로 안 되고 네. 세무적으로 되지만 대출에서 안 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대출을 받으면서 막 물어봐요. 세금이 막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쵸. 알아도 모른다고 해요. 왜냐면 어떻게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세금 상담하러 가 대출 막 물어보시는데 많이 달라요. 특히 주택수 같은 경우도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수에서 오피스텔이에요. 네. 우리가 주택에서의 대출을 받을 때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냥 다 빠져요. 주택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오피스 주택이 아니야. 근데 저희가 세금에서는 또 전입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죠. 포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포함해요.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 경계가 세금과 대출은 다를 수 있다. 같은 네. 문제를 놓고 봐서도. 그래서 이렇게 대출 나오는 거 30세 미만 학생 대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 얘기가 나와서 그 미성년자가 납찰 받는 경우는 없죠?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간혹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를 넣어서 부모랑 같이 이렇게 지분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미성년자 그럼 같은 어떻게 경우 돼요, 대출 안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모가 대신 증권으로 해서 하면 안 되냐? 네.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미성년자가 대출을 받는 거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해하는 행위잖아요. 손해를 입히는 행위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부모가 그렇지. 그 보험 사기가 비슷할 정도로 나쁜 짓이네. 미성년자 앞으로 대출을 받다니.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안 돼요. 동의도 해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미성년자 명의는 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 넣어야 될 것 같으면 법원에 판결을 받으셔야 돼요. 친권자를 대신 세우시고 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성년이 되신 분들이 당연하죠. 네, 제일 대출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가족에게 다 이렇게 막 집 한 채씩 주고 싶다 그러면 뭐 세무사님 충분히 상담하시고 그리고 네, 나서 맞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금하고 대출이 참 어렵죠. 네, 세금과 대출 이제 관련이 있는 듯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레오님 모시고 대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세금 이야기도 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